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인재 리트학원에서 추리논증을 강의하고 있는 김재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추리논증 공부 방법 업그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 첫 번째는 추리논증에 대한 분석.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 세 번째는 제가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추리논증,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해오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추리논증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것들을 조금은 간과하시거나 모르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드리고자 할까 합니다. 진정한 새로움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야 될 것들을 비로소 선보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추리논증 공부에서 필요하지만 조금 여러분께서 간과하고 계신 이것들을 알려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추리논증 출제 경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 5년치 내용들을 갖고 왔습니다. 원점수 기준이죠. 네, 대략적으로 22억 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23개가 평균이었던 2023년도도 친구들께서 시험 보고 와서 좀 문제가 풀만했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치러진 2025학년도는 25개였습니다. 언뜻 봤을 때 원점수 2억의 차이가 큰 차이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하지만 평균에서 2개 차이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따라서 올해 시험 보고 나서 많은 친구들께서 문제가 좀 풀만했어요 라는 말을 좀 종종 했어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마 일시적 현상일 거라고 보여요. 아마 내년 여러분께서 보실 2026년도는 난이도가 상승할 거고 대략적으로 23개 왔다 갔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 차이 큰 차이가 날까 싶지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큰 차이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제시문이 수월했다가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상대적인 심리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고 올해 추리논증을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올해 치러졌던 문제를 바탕으로 한 5개 정도의 특성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제시문 난이도가 좀 감소했다는 건데요. 저희가 제시문 길은 점차적으로 길어왔습니다. 네, 내용이 좀 많아졌죠. 예전에 초기의 문제에 비해선 제시문이 거의 2~3배 정도 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요, 제시문의 그 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아마 여러분께서 좀 쉽게 문제를 느꼈던 이유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맞아요. 난이도가 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관련돼서는요, 이 표를 좀 보시고 말씀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자, 추리논증은요, 지금처럼 8개 정도의 소재로서 제시문을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필요하시다면 잠깐 님께서 멈추셔서 이 내용을 한번 좀 보시고 제 얘기를 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자, 8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문항수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이 정도로서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법학 관련된 내용이 제일 많죠. 보시니까 인문 쪽 내용이라든지 경제, 인문 사회 쪽, 더 나아가서 과학 쪽. 크게 보시면 그렇게 한 3~4개 정도로서 나올 수 있는 8개의 소재군으로서 문제가 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개별적 특성들은 제가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8개의 소재의 난이도가 조금 수월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점이 올해 시험에 난이도가 좀 낮았고 여러분께서 점수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법학 문제의 구성 변화인데요. 아까도 내용 부분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법학 문제는 우리 추리논증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 유형이죠. 네. 그랬던 법학 문제가 구성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법학 문제 했는데 그 소재가 조금 예전 고문에서 따왔거나 아니면은 우리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된 내용 바탕으로 해서 문제 구성이 되었었어요. 그랬던 이유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법을 전공했던 분들에게만 너무 유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현실법 내용들을 일부러 좀 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실제 법조인들이 행할 직한 만한 내용들,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도 같은 맥락인데요. 이 문제는 현행과 개정안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기존의 법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겠죠. 내지는 보완점을요. 이 문제나 보완점을 개정한 이 내용에 대해서 네가 해석해봐라 하는 뜻이에요. 단순히 문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바뀌었는지, 어떤 의미를 있는지 이것들을 판단시키는 점에선 상당히 실정법, 실제 법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엔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피셋 상황 판단에선 종종 등장했던 문제예요. 따라서 저는 피셋 상황 판단에 등장하는 법률 문제를 종종 모의고사 갖고 오고 있거든요. 그 점이 바로 이런 내용들 때문에 그래요. 피셋에서 있었던 출제 유형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아니지만 종종 오는 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피셋 상황 판단 법학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또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료 관련된 분쟁, 네, 맞아요. 이거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좀 뜨겁죠. 추리논증은요, 우리 사회에서 민감한 이슈를 소재로 삼지는 않아요. 뭐 정책이라든지, 뭐 종교적이라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을 종종 지금처럼 재심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이 점도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귀담아 들을 이유가 되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 이안, 삼안이 있습니다. 실제 법을 만들 때 만드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어떻게 하나만 있을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입장도 있겠죠. 그럼 서로 다른 입장인 만큼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각 안마다 유리한 경우와 불리한 경우, 유리한 사람들과 불리한 사람들이 존재할 거예요. 바로 이것들을 찾아보라고 시킨 점에선 상당히 실정법과 맞닿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인 내용으로 법을 문제를 구성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시사한 점에선 좀 굉장히 의미 있다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방향성 지속될 거고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문제 유형은 또 반복될 겁니다.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과학 지문 소재의 변화입니다. 과학 관련된 질문을 받거나 공부 가이드를 말씀드릴 때 3년 전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과학의 8알은 생물이다. 좀 더 과장하면 9알이 생물이었었어요. 실제 과학 문제가 한 4개에서 많은 6문제가 등장할 텐데 대부분이 생물 문제였었어요. 예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한 1회부터 리트 3회까지는 뭐 생물, 화학, 지구과학, 물리가 참 곁들여서 많이 나왔었는데 섞어서요. 그 어느 순간부터 생물이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거죠. 그랬던 것이 한 3년 전부터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3년 전부터 이제 슬슬 화학, 지구과 물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어떤 문제일까요? 하나, 둘, 셋. 네. 3초 만에 어떻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싶겠지만 요 팁도 드려볼게요. 추리 논증은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재심은 제일 첫 번째 줄에 배치시켜요. 혹시 뭘까요? 물체 질량 속도죠. 그렇죠? 물리량이죠? 운동량이죠? 자, 이 문제 푸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키워드였죠. 자, 이것은 뭘 시사할까요? 추리논 중에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간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보통은 첫 번째 문장은 쉽게 읽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자, 더 나가서 첫 번째 글을 딱 읽게 되면 키워드도 키워드지만 이 글이 어떤 소재를 가지고 구성된 문제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것은 어떤 소재일까요? 맞아. 물리인 거죠. 물리. 이것들을 파악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체크를 해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 과학 문제의 답변은 아마 계속될 겁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그 점 유의하시면서 과학 관련된 문제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기출 소재의 반복인데요. 피셋도 그랬어요. 피셋 또한 10년 동안은 반복되지 않다가 10년이 넘어서부터 점차적으로 반복하는 형상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우리 시험도 이제는 거의 17년 가까이 되고 있죠. 넘겨서부터 점차 10년 넘어서부터 뭔가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요 문제 보셨죠? 네, 볼게요. 요게 이제 2025년도 문제죠. 자, 12년 정도의 전에 이런 문제 등장했었어요. 어떨까요? 네, 맞아요. 두 문제는 소재는 달라 보이지만 묻고자 한 내용이 정보들이 동일해요. 이것은 뭐를 시사할까요? 우리가 추론증을 공부할 때 우리는 암기시험이 아니니 소재를 그렇게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건 뭘 시사하냐면 이제 앞으로 제시문에 등장하는 주요 개념, 공식, 어떤 배경 지식 이것들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누가 알아요? 다음번에 등장하게 될 어떤 제시문에 등장한 개념들이 앞서 등장했었던
추리논증에서 재심에서 등장했었던 그런 개념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방향성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리, 논리, 문항의 감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수리 문제는 증가한다. 이게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예전엔 여러분, 수리 문제가 하나의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예컨대 17번 하게 되면 얘는 수리 문제였던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법조인들에게 요구하는 수의적인 능력을 넘어선 문제일 때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갸웃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의 수리 문제 변화는 상당히 저는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리 문제에서 이 수리 문제를 단순히 수리적인 독립적 문제 구성한 것이 아니고 언어 추리 문제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요, 법률 도표가 등장하고 법률적 조문이 등장하고 나서 도표를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로 된 정보를 주고 수리적 공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지의 하나 정도를 수리적 문제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저는 좋은 방향성을 보일 수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수리적 개선을 묻게 되면 난이도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쉽게 느껴진 것도 큰 차이 중 하나가 작년은 수리적 개선을 많이 물었어요. 반면 올해는 그걸 확 줄였죠. 그래서 아마 조금 쉽게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수리 문제는 더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수리적 공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이처럼 5가지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특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추리논증을 이해하실 때 이런 특성을 활용하겠구나. 그런 하나의 지표로서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추리논증 공부 방법인데요. 우리가 추리논증이라는 과목을 참 쉽지 않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리트라는 적성시험인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께서는 적성시험이 아닌 암기형 공부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적성시험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암기형 공부하듯이 또 적성시험을 공부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추리논증, 언어 이해야 여러분께서 수능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추리논증이란 말은 좀 낯섭니다. 더 나아가서 사고력을 묻는다든지 논리적 사고를 한다든지 조금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런 말들을 좀 던져주죠. 마치 IQ 시험 보는 것처럼 사람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전 모든 문제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면 들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문제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안 한다면 너무 아쉽겠죠. 따라서 지금부터 짧게 제가 작은 미니 강의를 해드려 볼게요. 이걸 통해서 이 적성시험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것들을 알아가시고 그래, 내가 이걸 가지고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누고 분류하고 재구성하라. 이 말씀을 첫 번째 내용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것들을 한 1, 2분 동안 얼마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열을 해볼게요. 3, 여기서 B, 여기는 1, 여기는 A, 여기는 2, C. 자, 이거 외울 수 있을까요? 언뜻 봤을 때는 외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아마 익숙한 것들이니까요. 알파벳이라든지 숫자는요.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보니까 지금 알파벳과 숫자죠. 따라서 숫자인 3과 1과 2, B와 A, C. 이랬더니 훨씬 더 눈이 선명하죠? 왜? 왼쪽에서는 숫자, 오른쪽에서는 알파벳이 있으니까요. 그게 조금 불편하죠? 왜? 우리가 알던 순서가 아니니까요. 순서대로 해볼게요. 1, 2, 3, A, B, C. 어떨까요? 아마 수월하 하실 거예요. 바로 이 작업입니다. 같은 정보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내가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섭취할 수 있는 정보량이 늘어납니다. 늘기도 줄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평가자라면 이쁘게 1, 2, 3, ABC 줄까요? 아니면 뒤죽박죽 줄까요? 맞습니다. 뒤죽박죽 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나누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뭘 해줄까요? 나누는 거죠. 3, B, 1, A, E, C 나눴습니다. 뭐 했죠? 분류했죠. 어떻게 분류했어요? 네, 맞아요. 숫자하고 알파벳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죠? 네, 재구성했죠? 맞아요. 다시 한번 숫자는 1, 2, 3으로. 알파벳은 A, B, C로. 이렇게 정보를 만들어 놓고 문제를 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푼 거와 이렇게 푸는 건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나누고 분리하고 재구성하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렸던 이유입니다. 추리논 중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볼게요. 자, 1조 1항도 쭉 읽으셨겠죠? 이것이 아니죠. 익명을 출산하고 자 나왔죠. 뭐래요? 신청자죠. 신청자 한 덩어리. 익명 출산을 신청받은 의료기관은 며칠, 이름을 뭐로 가면한다? 가병으로. 이 세 가지예요. 따라서 1번이 2번에게 신청하게 되면 가명 3번으로 기재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것도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도록 해볼게요. 우선 이것도 해볼게요. 익명 출산을 신청받은 병원이죠. 의료기관이야. 잘 볼게요. 아이를 낳은 의료기관이에요. 익명 출산을 신청받은 의료기관이에요. 그렇죠. 신청받은 의료기관이죠. 근데 선제에서 아이를 낳은 의료기관은 하게 되면 헷갈린 거죠. 왜 헷갈릴까요? 맞아요. 정돈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바로 강남역 사고공식이에요. 사과공식이에요. 이 강남역 사과공식이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요, 강남역 2번 출구 시대인재마트 8층에 정시 아주머니가 파는 노란색 사과를 좋아해요. 자, 여러분 외울 수 있을까요? 그럼 외우려면 강남역 하다 보면 까먹죠. 그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식한 말과 수식되는 말이 있으면 제일 먼저 수식되는 말부터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보는 거예요. 수식한 말과 수식되는 말 나눠보는 거죠. 이 상태에서 사과인데 무슨 사과라고? 강남역에 파는 사과라고. 이렇게 정보를 재구성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의료기관인데 무슨 의료기관이라고? 익명 출산을 받은 의료기관이라고. 이렇게 정보를 먹으면 훨씬 더 선명히 정보를 파악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익명 출산을 신청받은 의료기관 해버리면 정보가 머릿속에 잘 남지 않게 돼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 둘을 비교하는 것이 보기에서 키워드였어요. 키포인트였었어. 이 두 개를 비교시킨 것이. 근데 보세요. 지금도. 뭐가 이름 나왔죠? 이러니 보기 기억에서 어떤 사람 이름이 딱 나와버리면 이게 양가로 1일지, 양가로 2일지 이게 애매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남역 사과처럼 블라블라블라블라의 하나, 둘, 셋 자녀에 대한 얘기죠. 블라블라에 대한 부모에 대한 얘기죠. 따라서 제일 먼저 이 보기에서 뭐를 검토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이름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고 자녀에 대한 내용인지 부모에 대한 내용인지. 자녀에 대한 내용이라면 양가로 1을, 부모에 대한 내용이라면 양가로 2로 가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지금 짧게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드린 거거든요. 나누고 분리하고 재구성하라. 그 대표적인 예로서 강남역 사과를 반드시 기억해달라. 이런 말씀을 제일 첫 번째 말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추리 논적이니까 우리 추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추리에서는 주어진 정보로 새로운 정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리를 공부하지 막상 추리가 뭔지를 묻는다면 말을 가지고 머뭇댈 때가 있어요. 추리는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따라 평상시에도 그 연습 자꾸 해보셔야만 돼요. 자, 볼게요. 주어진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끄집어낸다. 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A, B, C 공식이에요. 이것도 무슨 말인지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이 A, B, C가 있어요. 볼게요. A와 B만 남자예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아무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우리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잘해요. 그렇게 공부해왔어요. 암기형 공부에서는. A, B, C가 사람이고 A와 B만 남자래. 외워놔야지. 하지만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C는 여자네. 그 판단되는 거죠. 이것은 ABC 공식이 말해주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제가 강의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강의를 해드린 내용이기도 해요. 머리를 쓰는 방법 알려드린 거죠. 전체 중에서 일부를 말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라. 이것이 ABC 공식이에요. 전체 ABC에 대해서 얘기하고 AB를 말할 때 누구를 봐라? C를 봐라. 이거죠.
자,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진행 방법과 결과. 잠깐 시간 필요하시다면 잠깐 멈췄다 보셔도 괜찮아요. 됐죠? 자, 볼게요. 갑을병 3명이서 시합한다 칩시다. 그렇죠? 갑을병 3명이 시합 쳐요. 두 사람이 시합하고 나서 나머지는 대기하고요. 시합에 이긴 사람은 대기한 사람과 시합을 하고요. 7분 이상이 나올 때까지 경기를 하고요. 등 나왔어요. 됐죠? 해볼게요. 갑과 병이 첫 시합했죠? 하나, 둘, 셋. 누구를 보라고요? 그렇죠. 갑을병 중에서 갑과 병을 말하니까 을을 바라보라고요. 갑과 병이 첫 시합했죠? 두 사람이 시합했으면 나머지는 대기한다면서요. 두 사람이 누굴까요? 갑과 병이겠네요. 나머지 누굴까요? 을인 거죠. 그럼 제일 첫 번째 대기한 사람은 을인 거죠. 됐죠? 네. 더 나아서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추리논 중에선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됐죠? 두 번째, 2번 이상 동일한 정보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됐죠? 이 말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추리논 중에서 숫자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고요. 두 번째는 2개의 동일한 단어가 등장하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정보예요. 말씀드렸죠? 혹시 보이나요? 네. 7번 이긴 사람이 처음 날 때까지 시합했죠? 또 보이시나요? 숫자가? 맞아요. 답은 7번인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우승했을까요? 갑인 거죠.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그 문제에서 어떻게 우승할까요? 제일 마지막에 경기한 사람은 갑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대게 된 거죠. 언뜻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추리처럼 보이지만 제가 드렸던 이 내용들만 파악하더라도 훨씬 더 이렇게 선명하게 내용들을 체크해낼 수가 있게 되세요. 또 볼게요. 무승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 경기마다 승패가 났다는 뜻이에요. 맞죠? 무승부가 없다는 말은 뭐라고? 매 경기마다 승패가 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방금 제가 무승부가 없었다는 말만 듣고 나서 어떤 걸 추론한 거죠? 무승부가 없었으니까 따라서 매 경기가 승패가 났겠군. 됐죠? 그럼 매 경기가 승패했다는 뜻이겠죠? 갑이 7번, 을이 6번, 병이 2번을 이겼대요. 됐죠? 자, 또 말씀드려볼게요. 항상 부분이면 총합을 계산하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시켜요, 제가. 부분 나오게 되면 총합을 계산해. 전체 몇 번이에요? 15번이네요. 아, 그렇구나. 15번의 승리가 있었구나. 전체 경기 수는 몇 번이었을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15번이죠. 왜? 전체 경기마다 반드시 승이, 패가 하나씩 있었을 테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추리라는 힘이에요. 추리라는 것은 주어진 걸 통해서 새롭게 정보를 끄집어내려는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해요. 추리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추리적인 능력이 없어서 게 아니고 추리적인 경험들을 많이 시키지 않죠. 우린 보통 추리라는 것을 하게 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할 때 많고요. 우린 추리를 하지 않더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실 추리논증 공부는 지금 같은 추리하는 능력을 반드시 필요로 해요. 따라서 평상시에 여러분께서 어느 정보를 파악하신다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다음 논증이에요. 논증에서는 관점을 가져라 이 말씀을 갖고 싶어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리 논증에서 필요한 관점은 지금 정해드린 16가지예요. 이것 때문에서 잠깐 멈추시고 한 번쯤은 어디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점은 상당히 우리에게 글을 파악할 때 도움이 돼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맞아요. 좀 쉽지 않습니다. 그 줄거리는 기억이 나죠. 대충 줄거리는 기억나요? 그런데 도대체 그걸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는 뭔가 입에서 잡힐 듯 하는데 막상 나오지 않죠. 자, 그런데요. 제가 선천과 후천이라는 관점을 드려볼게요. 토끼는 뭐가 있던 걸까요? 재능. 무슨 재능이죠? 선천적 재능이죠. 그럼 거북이는 뭘 했던 걸까요? 후천적 노력이죠. 따라서 그 우화는 선천적 재능보다 후천적 노력이 중요해 란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처럼 관점을 갖게 되면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볼게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고기를 원하세요? 조금 작지만 질이 좋은 스테이크를 원하세요? 아니면 고기 뷔페에 가서 우리가 칙칙 갈비를 넉넉히 먹는 걸 좋아하세요? 이 역시도 관점으로 보자면 양과 질로 나눠질 수 있을지 몰라요. 이처럼 소재로 보이는 것들, 그냥 스테이크, 호텔 스테이크, 어찌 본다면 고기 뷔페 고기, 언뜻 봤을 때 서로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달라 보이는 것들을 서로 간에 대칭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관점이에요.
따라서 이 관점을 가지고 글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했던 글들이 무엇과 무엇의 대립이군, 이런 경험들을 해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은 전체 틀입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할 때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전체부터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맞아요. 전체부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보를 수용한 사람들은 전체 틀을 그려놓고 나서 이렇게 주는 부분들을 채워넣기가 훨씬 더 용이하거든요. 그렇죠? 추리 논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보를 파악할 때 전체 틀을 가지고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평가자라면 그럼 전체 틀을 쉽게 줄까 안 줄까요? 맞아요. 잘 안 주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가 미리 연습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전체 틀로 봐야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더 선명하게 내용들, 정보들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제시문이 갑일병 3개로 구성됐다 쳐요. 보통 그럴 때는 쟁점이 2개예요. 자, 그럼 뭘까요? 3 곱하기 2의 매트리스가 딱 떠오르는 거죠. 마치 지금처럼요. 이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쟁점이라 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네, 지금처럼 읽으면서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를 체크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체 틀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점이 생길 수 있는 게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병의 유입장은 도대체 뭘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이런 팁을 드릴게요. 추리 논증은 동일한 주장을 주지 않아요. 찬성, 반대, 찬성인데 반대 찬성으로 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 친다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기는 반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전체 틀을 가지고 글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선명하게 내용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얘기를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 들어봤죠? 선의의 거짓말 했을 때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이제 한다 칩시다. 그렇죠? 자, 선의 거짓말을 했을 때 결과 안 좋으면 어떻지? 이란 말 다 쳐요. 이럴 때 이걸 떠올리세요. 선의 거짓말은 하거나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결과 역시 좋거나 나쁘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자, 변수가 2개죠. 근데 각각 변수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죠. 그럼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4가지인 거죠. 이렇게요. 그렇죠? 선의 거짓말을 하고 안 하고가, 거기에 따라 결과가 좋고 나쁘고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고 나서 제시를 보시기는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처음부터 전체 틀을 알려줄까요? 알려주지가 않아요. 따라서 머릿속에서 전체 틀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번째인데요. 논의의 평면, 수업 때 제가 종종 한 말이고 상당히 많이들 아껴주시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과 다툴 때 있죠? 네. 근데 이럴 때 있어요. 친구랑 딱 다툴 때 딱 들으면서 아이고 내 말에 졌네, 이럴 때도 있고 내가 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투는데 서로 간에 답답할 때 있어요. 내가 답답한 건 이해가 돼. 왜? 쟤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쟤는 왜 답답한 걸까? 이럴 때 그 상대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이걸 떠올려보세요. 왜 서로 답답하지? 이상한 거예요. 이땐 논의 평면이 달라서 그래요. 약간 우리 재미삼아서 연인들끼리 싸울 때 서로 답답할 때 있죠.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건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했던 것은 서로가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서로가 다른 것을 향해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논의 평면이 달라서 그렇죠. 자, 볼게요. 국가는 언제 개인에게 개입할 수 있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때 개입할 수 있어 라는 말도 쳐요. 그렇죠? 바로 이 케이스만 개입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개입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한 논의 평면이 다르단 말이죠. 따라서 보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막 자의를 하는 거야. 그때 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느 케이스에 자기에게 피해를 준 케이스잖아요. 따라서 내가 말했던 논의 평면이 아니란 말인 거죠. 따라서 머릿속에서 항상 어떤 주장이 등장했을 때, 특히 논증 문제에서 강화할 때 논의의 평면 같은 사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많은 문제 중에서 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이게 정말 이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상당수가 저 논의의 평면으로서 답이 나와요. 따라서 저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만 더 해봐요. 자, 논의 평면 동일하잖아요. 화학적 것에는 재범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런 일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논의 평면이 동일하다면 어느 한쪽의 주장이 강화되면 어느 한쪽의 주장은 약화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화 약한 개념이 조금 처음이시니까 애매할 수 있겠습니다만 논이 힘이 동일하면 어느 한쪽이 강화되면 어느 한쪽이 약화된다 볼 수 있어요. 반면에 논의 힘이 다를 경우는 어느 한쪽의 주장이 높아진다 해서 다른 쪽의 주장이 영향을 주진 않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께서 강화약화 질문을 종종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니 어떤 문제에서는 두 개의 가설, 두 개의 주장이 있을 때 하나가 강화되면 하나가 약화된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문제에서는 하나가 강화돼도 하나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 하냐라는 얘기를 종종 하거든요. 이럴 때도 등장하시는 것이 연결되어 있냐, 논의 표면이 같으냐 다르냐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미니 강의였는데요. 어땠을까요? 도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부하신다면 아마 상당히 여러분의 추론중의 그 문제풀이 능력에 아마 도움 되실 건 맞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렸던 이 짧지만 5가지 정신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은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볍게 드려볼게요. 제 수업은 5가지의 커리로 진행될 겁니다. 1월달, 2월달 진행되는 포인트 추론증 기본 강의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특강, 브릿지, 익스텐션, 서바이벌 모의고사 등등으로서 진행될 텐데요. 가볍게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포인트 추론증입니다. 제가 기존에서는 37가지 기술들이라는 강의를 해드렸었는데요. 책을 좀 개편을 해서 새롭게 포인트 추론증이라는 이름으로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른 생각과 빠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논리적 사고겠죠. 반면에 빠른 생각은요, 문제 푸는 바로 기술이에요. 여러분께서는 수험생들이죠. 따라서 내가 논리적으로만 섬세하다고 해서 성공하진 않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내가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풀 수 있을까? 이를 공부하셔야만 돼요. 따라 거기에 대한 기본기를 알려드릴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제일 첫 번째는 논리의 논증에 대한 기본기를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엔 문제 유형별의 접근법과 정리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따라서 바른 생각과 빠른 생각을 얻고 싶다면 저와 함께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출 강의인데요.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여러분께서 아껴주는 강의로 알고 있어요. 기출 강의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를 저도 이해해 보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바가 좀 달라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문제를 해설하지 않고 그 문제를 통해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려요. 단순하게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립니다라는 사고적 해설은 전 지향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문제에서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디가 또 반복될 수 있는지 여기를 알려드리고 있었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 점들이 여러분에게 좀 어필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넘나서 문제 구성 원리,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래서 어디 선택지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등등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것들을 아시게 되면 제 시험을 읽으시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좀 묻겠군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들 역시도 기출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출 강의는 제가 앞에 1회부터 5회까지는 아마 혼자서 스튜디오에 찍을 것 같습니다. 이것들님께서 보시고요. 나머지 이후부터는 제가 학원에서 실제 강의를 통해서 인사를 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고 하시면 같이 저랑 함께 기출 강의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릿지인데요. 네, 시대인재 리트 학원에서 새롭게 이제 인사드리는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소개받고 나서 저도 상당히 좀 호평을 해드렸는데요. 실제 제가 수업했던 것과 그 강조했던 것과 거의 일치한 내용이라서 더 그랬었습니다. 수험에서의 핵심이 실전 능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 열심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시간제 압박수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브릿지라는 것은 12개 정도의 문제를 한 45분 정도의 문제로서 계속 풀게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40개 문항이죠. 40개 문항에서 실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푸는 문장은 30개 초중반 정도입니다. 대략적으로 12번 곱하기 3번 정도, 36개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된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대략적으로 40여 분 동안에서 12개 문제를 3세트 푸는 연습 계속 하게 되면 시간 관리 능력과 더불어서 순발력 등등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저도 평상시에도 미니게임이라는 말을 해드렸거든요. 대략적 10개 초반의 문제를 40분 동안 반복해서 푸는 연습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따라서 브릿지가 여러분에게 실전적인 아마 운영 능력이라든지 실전 감각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빠르면 2월 달부터 아마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것 같아요. 이와 더불어서 익스텐션이라는
프로그래머로서 이제 또 히든엔지 리트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출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출을 두세 번 보게 되면 이제 소재에 익숙해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나 이 문제 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출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걸까? 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통해선 기출에서 묻고 있는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재를 바꿔줌으로 해서 내가 진짜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유의미하죠? 네. 마지막은 서바이벌 모의고사입니다. 가장 실전적인 모의고사죠. 전문항을 이제 신작으로 이제 구성을 해드릴 것인데요. 올해도 좀 민망합니다만 같이 했었던 서바이벌 모의고사에 대해서 좀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역시도 이 제가 다루게 될 모의고사들은 직접 제가 손대고 검토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가장 실전적인 그런 문제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까 합니다. 이 5가지의 커리가 제가 여러분과 앞으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전체를 다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일부라도 저랑 같이 참여하시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추림 중의 새로운 이 기준들, 것들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레인메이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분들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제 묻습니다. 네, 여기 때 맞춰 내리는 비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어쩌면 단비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작게나마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위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면 제가 함께 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까 합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첫걸음만 내어주신다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고